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잠잠하고 좀 8월 말 9월 달 초에 어떤 과열들은 싹 가신 듯한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기사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부동산 뉴스 오늘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과천 주공 1단지 아파트가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았다. 분양가는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과천 1단지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변경되는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단지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제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작년 9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분양을 이제까지 올해 지금 과천에 2개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왜 1단지는 분양을 안 할까 봤더니 이제 이 분양가 관련해서 조합하고 이제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 보증을 해주는 HUG랑 약간의 이제 트러블이라기보다는 이제 조합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전체 1571 가구 중에서 509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일단 대우건설이 제시한 분양가를 HUG가 고분양가로 판단해서 분양 보증을 거부하면서 분양 일정이 연기가 됐는데 일단 재건축 조합에서는 후분양 여부 및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조만간 총회를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후분양을 하게 되면 HUG에서 발급하는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를 HUG 상관없이 조합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으로 조달하던 건설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마련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로 활용을 하는데 이때도 정부 공기관 쪽에서 대출 보증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 대출 보증을 할 때 HUG가 개입을 하게 되면 분양가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쪽을 이용한다고 하면 분양가에 대해서는 선분양과 동일한 심사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분양가 규제를 개입할 수 있게끔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조합이 HUG 쪽에서 대출 보증을 받는 형태의 금액을 돈을 갖다 쓰지 않고 만약에 다른 쪽에 이 자금을 끌어와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분양가 측면에서 후분양할 때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선분양과 동일한 심사를 하게 되니까 역시 분양가 규제가 후분양을 하더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분양 시점 자체가 과거에 착공하기 전 선분양 시점보다 후분양하는 시점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과거의 분양가 수준보다 이제 후분양하는 시점의 분양가 수준 자체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분양가 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후분양하는 쪽이 아무래도 일반 분양을 조금 더 비싼 금액에 할 수 있고 그렇게 분양가를 높게 하게끔 하면서 발생되는 차익만큼을 조합이 이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HUG의 대출 보증 말고 다른 쪽에서 후분양할 때까지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결국 다른 시행자들, 다른 조합들이 어떻게 후분양을 끌어갖고 와서 분양가 내는지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사례들이 중요한 어떤 학습할 만한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 결국 이것도 관리처분 변경하는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텐데, 뭐 지금 예시로 나온 주공 1단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장들 관리처분 계획 내역들, 관리처분 변경 계획 내역들 앞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저도 보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천 1단지는 아무튼 당장 분양은 안 할 것 같고요. 이 모양새로 보면 내년에 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정도, 2019년 하반기 정도에 분양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동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집값 하락폭 역대 최저치다. 엄청 빠졌나 봅니다. 부동산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KB랑 감정원 자료가 나왔는데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18%. 이건 국민은행이 해당 통계치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4월 이후 주간 기준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고요. 엄청 빠졌다는 얘기죠. 부산 북구는 0.47, 강서구, 해운대, 동래, 진구, 영도구 등 평균보다도 많이 빠졌다. 부산도 많이 빠졌고요. 울산도 0.1% 떨어져서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김해, 통영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경남도 되게 안 좋은 것 같네요. 예, 일단 이유는 이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 증가로 미분양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 지역의 지방 산업 침체, 산업 침체에 따른 부분도 이 지역에서 수요를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주머니가 마르고 있는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같고요. 불경 지역의 기반 산업인 조선, 자동차, 기계, 부품업 등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이 많았던 부분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강남 3구 쪽도 이제 아파트 값이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9.13 대책 이후 첫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금매가 늘면서 3, 4개월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7주 연속 상승 둔화됐다. 상승이 둔화되고 겨울철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하락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싼 매물이 늘고 있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일반 아파트도 호가가 내려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감정원 자료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03% 올랐는데, 떨어진 건 아니라 올랐는데 거의 이제 미미한 상황이 된 거죠. 이는 7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면서 그 다음에 6월 이후에 20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요. 강남 3구 아파트는 9.13 대책 발표 이후에 5주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는 0.02%씩 내렸고, 그 다음에 송파는 0.04% 하락했고, 강동구는 0.05 정도 올랐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분위기는 조금 안정화되는, 또 안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한편 반대로 경기도 쪽은 0.11% 오르면서 오름폭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도심권 아파트도 0.05에서 0.07%로 오름폭이 커졌고, 종로, 중구도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확대됐다고 하는데 후행하는 모양새. 그러니까 아직 좀 덜 올랐던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강남은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선도 아파트 있는 지역들, 고가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이 좀 많이 치고 올라가고, 이제 그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 또 쫓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후행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보이고는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도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런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튼 GTX라든가 GTX 호재들이 있는 일산 동구 서구가 0.18, 0.17 정도 올랐고, 용인시도 수지, 기흥구가 0.5, 0.47에서 엄청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크게 흐름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인기 지역은 지금 빠지는 분위기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이제 덜 올랐던 지역들이 쫓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투기 세력들, 작전 세력들이 들어가서 부동산들 매집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사실 어느 정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있는 거는 같고, 그게 이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아무튼 지난 텀에서는 이런 모양새가 사실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인기 지역들이 조금 하락 반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이제 덜 올랐던 지역들이 또 턱 밑까지 쫓아서 올라가면서 가격을 압박하면서 다시 강남이 튀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8월달 이후부터 발생을 했는데, 일부 최상욱 의원 얘기들 들어보면 작년에 파리 대책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가 강화되는 어떤 그런 대책이라고 표면적으로 나왔지만, 임대사업자 등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다주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9.13 대책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진짜 똘똘한 한 채의 시대가 이제 앞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집코노미 인터뷰에서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일정 부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시장 강남이 조정받으면서 가격들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강북이 쫓아가다가 쫓아갈 만큼 쫓아가서 이제 이 갭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강남도 떨어지니까 강북 니들도 떨어져야지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향하는 모양새가 될지 아니면 지난 텀의 상승처럼 이미 많이 치고 올라온 강북의 가격을 딛고 다시 강남이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은 기본적으로 요새 분위기를 보자면 끝에 보면 전세 가격은 되게 안정되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체감하고 있는 주변의 임대 시장 상황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는 얘기는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새 입주 물량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임대 가격의 호가들이 내려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거든요. 전세 가격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지역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조금 약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대를 끼고 딛고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실수요자의 어떤 여력도 많이 줄어있는 상태라서 뭐 시장 상황을 어떻게 예측할지 시장 상황에 대한 이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겨울 시즌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비수기인 겨울 시즌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이 잠갔고 사실 저는 근래 뭐 지금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경기 안 좋다라고 하는 요번 뭐 현대자동차 뭐 어닝 쇼크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 심란한 얘기들 많이 보이면서 투자 심리는 크게 좀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화되는 모양새로 갈 것 같긴 한데 뭐 참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짤막하게 볼게요. 검단 신도시 첫 분양 후반 베르디움이 전날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1순위는 뭐 다 무난히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들이 뭐 아주 높은 경쟁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쟁률 다 마감했고 뭐 분양도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약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미계약 미분양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4순위라든가 이런 쪽 들어가서 다들 받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1년 지나고 나면 여기는 전매가 가능한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적 수요 일단 받았다가 안 좋으면 피 받고 팔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들 가지신 분들이 아마 청약통장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추첨제 물량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검단 쪽도 전매가 안 되는 단지들 나오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고민해가지고 청약들을 할 텐데 뭐 1순위 마감됐지만 그렇게 기대보다 높은 경쟁률은 아닌 것 같고 시장의 분위기를 시장의 기대감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청약 경쟁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 이제 26일 날 옆에 인근에 유승 한내들 에듀파크도 분양하고 후반베르디움, 우미린, 한신휴 등 6천 가구가 올해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검단 신도시의 청약 결과 간단히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작년 이제 하반기에 시범 사업지들 선정되고 1년이 지났는데요. 이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경연인가요? 도시재생 뉴딜 대상 시상식이라는 이 행사를 기획했나 봅니다. 1년 만에 뭐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참 좀 이런 거 보면 재밌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뭐 이런 어떤 홍보성으로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또 필요할 것도 같고 근데 뭘 했다고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하면서 뭐가 변화된 게 있다라고 이렇게 자축할 만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뉴스연하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뭐 이렇게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했다라고 하는데요. 대구광역시의 경제교통 문화허브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사업이 국토교통부 장관상 종합 대상을 차지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저기 이런 분야별로 이 상들을
받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냐면, 사실 뭐 이제 주거지를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쪽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직 갈 길이 멀고, 예, 좀 만만치 않은, 예, 법 제도가 정비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실무에 적용을 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뭐 협정형이든 뭐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걸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거보다 사실 더 이제 흥미가 가는 건 뭐냐면, 저도 지금 일종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진, 예, 도시재생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공공의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만들어진 용산에 이제 그런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 변화하는 모습들 보고, 또 특히 용산은 해방촌이라든가 아니면 경리단길이라든가 이런 자생적인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저도 몸소 체감했었거든요. 제가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해서, 예, 경리단길도 술 먹으러 많이 다녔고, 지금은 뭐 이제 엄청 커버렸습니다만, 이 더부스, 이 피자 맥주 파는 더부스라든가 이런데 초기부터 술 먹으러 많이 갔었고, 그다음에 해방촌에 뭐 무니스 피자 펍이라든가 해방촌길 만들어질 때 초기에도 2013년, 14년 이런 때 많이 다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리고 뭐 신흥시장, 뭐 골목시장, 골목시장, 예, 골목시장이 아니죠. 백종원 씨 나온 프로그램 뭐더라? 예, 골목 식당이죠.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플레이어들이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골목이 바뀌고 상업적인 가치가 바뀌면서 그 지역의 집가가 변하는 모습을 사실 그 옆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예, 더 직접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때 이렇게 참여했던 플레이어들, 자생적으로 도시 재생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가서 지금 이제 사실 요새 지방에 가서 많이 작업들을 하거든요.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리고 골목식당 이 니즈가 맞잖아요. 사회적인 니즈, 도시 재생 사업도 필요한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래서 얼마 전 골목식당에서 뭐 대전 이런 데 가가지고 낙후된 청년 식당들 하고 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도시정비기금 갔다가 대출 많이 해줘서 건물 사게끔 해줘요. 왜냐하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이런 상권을 살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들이, 골목을 살려놓고 상권을 살려놨는데 세입자들은 결국 늘어난 임대료 때문에, 예, 쫓겨날 수밖에 없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상가 세입자들이 저리로, 예, 자금을 많이 빌려다 건물을 사서 골목을 살려가지고 니들이 오랫동안 장사해라, 뭐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려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 사람이 결국 사람이 세입자가 어딨고, 건물주가 어딨고, 자본에, 돈에, 착한 돈이 어디 있고 나쁜 돈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있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결국 시장 플레이어라고 하는 게 가서 내가 상권을 살려서 집가가 오르면 집가 오른 부분에 대한 걸 내가 보상을 받겠다. 집가 오르면 그 상권을 살리러 들어간 사람들이 건물 팔고 자본적인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을 취하고 팔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이런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서 봤었던 모습들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상권이 살아나고 집가가 올라가면 건물 갖고 있던 사람 이득이 생기는 거고, 또 팔고 나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 건물에서 이렇게 내가 뛰었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그 동네에서 장사만 할 거냐, 아니면 마찬가지로 또 건물 팔고 나가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 요새 그 마트, 무슨 유통업체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그 팔고 나서 셀앤 리스백이라고 그러나요? 팔고 나서 다시 임대로 들어가면서 한번 임대 차익 누리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뭐 그런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 중에 성공하는 모델들이 나오면 자본의 속성, 인간의 군성, 예,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있고, 과연 정부가 이렇게 돈을 쏟아서 골목을 살리고 상권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누구의 배를 불려줬는가,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했는가, 나중에 한번,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시장에 주는 교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본 기사 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건 사실 앞에 이런 도시재생 뉴딜 관련해서 대상 시상식을 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요. 사회공헌분야 최우수상이라 그래서 현대카드가 상을 받은 내용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흥미로웠냐면 1913 송정역 시장 현대카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인데 지금 뭐 KTX 개통을 통해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이제 잘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 34.5%에 달하던 공식률이 현재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고 운영 점포수도 36개에서 65개로 급증했고 고용 창출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고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탈바꿈의 전국이 주목하는 관광명소로 재탄생했고 방문객은 20배 늘었고 매출액은 가파르게 오르는 등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줬다. 뭐 성공한 사업 모델이 되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요. 저는 왜 현대카드가 이런 쪽에 나서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카드 회사는 매출을 볼 수 있지. 결국 이 빅데이터를 볼 수 있는 회사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던 거죠. 카드 회사가 이런 매출 자료들 이런 것 같은 거 공개하나 모르겠는데 국토부 통계 자료나 뭐 KB나 감정원 자료들 이런 것들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가 투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낙후된 지역들이 도시 재생 사업 또는 골목이 살아나는 상권이 살아나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앞으로 많이 할 거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 지역들이 많이 할 건데 그 중에 누가 살아남을까 어디를 선택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울 텐데 만약에 이런 카드사라든가 이렇게 이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들을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런 상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런 낙후된 지역에 가서 여기가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중간에 가서 매입한다라든가 투자 목적으로 볼 때 이런 매출 자료들, 이 매출 가격이 얼마나 늘어가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자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상권을 평가하는 어떤 그런 자료로서 카드 매출이 나오면 카드 매출을 역산해서 그 가게가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추정할 수 있고 그럼 임대료가 나온다라고 한 임대료를 환원하면 그 상가의 담보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상가의 담보 가치가 나오면 지가 수준, 적정 지가 수준, 투자 가치가 얼마 있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엄청나게 이런 상가로 활용되는 특히 이런 도시 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상권이 개발되는 이런 지역들을 투자할 때는 이쪽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유의미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좀 뭐 방법이 없나 저는 또 앞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부동산 뉴스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